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인 아들과 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항상 여기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처음 사연을 보내려니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인사 한마디 적어보네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쓴소리도 듣고 싶어서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아들과만 살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 안사람, 큰딸, 작은 아들, 여동생 이렇게 7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보다 6살이 어렸던 아내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저 하나만 믿고 우리 집에 들어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당시 저는 사업을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거기다가 성격이 예민한 여동생의 비위까지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의 답답하고 멍들었을 그 속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뼛속까지 유교 사상이 각인된 분이세요. 글로 쓰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 사연에 나오시는 못된 시부모님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을 어린 나이에 모시고 살던 아내는 점점 지치고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마음으로는 안쓰러워했지만 제가 장남이니 분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어린 아내에게 조금 더 강해지라고 질책했고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보다 더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부는 동등한 관계인데 저는 항상 아내를 가르치려고 했고 아내를 저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과 제가 아내에게 크게 뭐라고 했을 때마다 어린 큰딸이 와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면 큰딸은 저희 어머니한테 어린 계집년이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한다며 호되게 혼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도 아내의 편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었고 항상 혼자 소갈이만 했던 아내는 유난히 햇살 좋았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당시 회사에 있던 저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자책하며 바로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의 부모님과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이라고는 아내 하나뿐이셨던 장모님은 자신보다 먼저 간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같이 산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모진 년,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는 년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어머니의 발언에 더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고 아내의 장례식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제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아까지 그 누구도 시연이한테 뭐라고 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시연이를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다고요. 이놈이 무슨 썩어 빠진 소리라고 앉아있어. 시연이 저 년이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결혼한 게 분명해. 에이, 재수없는 붙은 년. 너도 저딴 재수없는 년 잊어버리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얼른 재혼해.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년 장례식을 치르는 게 말이나 되니? 너는 며느리 장례식을 치르는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아? 사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래요? 우리 시연이 결혼 전에는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집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애를 쥐잡듯이 잡았으면 자식도 있는 애가 제 목숨을 스스로 끊었겠어요. 그리고 정서방, 자네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겠다고 갔으면 자네가 알아서 잘 지켜줬어야지. 어떻게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른 척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장모님은 딸의 죽음 앞에 절규하셨고, 어머니는 딸을 잃은 장모님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셨고, 오히려 제 아내가 재수 없다며 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무리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이지만 이런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면 평생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아내는 비록 제가 어리석어 지켜주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지켜내고 항상 저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장모님의 아들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장모님 집 근처로 저와 두 아이가 함께 살 집을 찾아다녔어요. 마침 장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저와 아이들이 같이 살만하고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어서 바로 계약하고 저는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제 짐을 챙겼습니다. 갑자기 들어와 짐을 챙기는 제게 부모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냐고 물으시길래 이제부터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연락도 끊고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당황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말리시며 며느리도 죽은 마당에 누가 이 집에서 밥을 차리고 살림을 꾸려나가냐고 하며 허튼 소리 말고 빨리 재혼할 여자나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바로 일 시키고 부려먹을 새로운 며느리를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 앞에서 웃어주시던 그 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더는 싸울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를 뿌리치고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집 주소를 알려주며 이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끼리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제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인제 와서 이렇게 나와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힘들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엄마가 그리도 원했던 분가를 하냐며 엄마를 죽게 만든 건 아빠라고 소리를 치고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은 제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딸은 제게 원망의 말을 퍼부었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너희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끼리의 첫날은 눈물과 후회와 자책으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제 장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내 딸은 떠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장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이나 지났으려나요? 제 얼굴만 보면 화를 내시던 장모님이 그날은 제게 저녁은 먹었냐며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장모님의 밥을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먼저 간 아내가 생각이 나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장모님은 그런 저의 손을 잡으며 이미 간 아이가 이런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이제 잊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힘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이들은 장모님을 종종 찾아뵈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 어머니와는 달리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간식거리들을 만들어주시고 손주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장모님을 잘 따랐습니다. 반면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의 무시를 당해야 했어요. 한 집에 살 때 큰딸은 계집애라고 구박하고 작은 아들은 우리 집 장손이니 강하게 커야 한다고 하며 정을 일절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이 보낸 시간은 많았지만 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자 아이들의 학교까지 찾아왔었대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했고 어머니의 전화도 아예 수신 차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는 가까이 지내고 어머니와는 연을 끊은 채 아이들도 저도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아니, 겉으로는 그럭저럭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큰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결혼한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아내를 엄청 사랑했던 아이였어요. 큰딸에게 엄마는 단순한 엄마가 아닌 하늘이고 우주 같은 존재였죠. 그런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서인지 큰딸은 여전히 많이 힘들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와는 말도 하려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방문을 닫고 혼자서만 지내려고 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밀쳐내기만 하니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큰딸의 눈에는 제가 자신의 하늘을 무너뜨린 역적이고 죄인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당시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이 제 옆에서 저를 항상 위로해주고 챙겨주어서 참 고마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큰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큰딸을 대학교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더 확장시켰고 주말에도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셨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저의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고 1년 후에는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만 계속 간다면 나중에 큰딸을 시집 보낼 때 부족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아주 많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큰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큰딸의 머리카락이나 입었던 옷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분명히 독서실 다녀왔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와 나눈 대화에는 심한 욕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질이 나쁜 친구를 사귄 것 같다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큰딸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모범생이었고 욕은커녕 말도 항상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도 큰딸은 이대로만 잘한다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큰딸이 술, 담배를 하고 욕설을 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큰딸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사무실 여자 과장에게 물어보니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달라서 크게 혼내면 안 되고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말고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며 아이에게 확신과 신뢰를 줘야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들과 외식을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연락하니 아들은 당연히 좋다고 했지만 큰딸은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큰딸에게 오늘 하루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하며 나오라고 부탁했고 큰딸은 제 말에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업무를 일찍 마치고 아이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음식점으로 갔어요. 작은 아들은 외식할 생각에 신나서 나왔지만 큰딸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음식을 먼저 시켜서 둘이 먹기 시작하는데 큰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하니 못 갈 것 같다고요. 원래는 큰딸의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만든 자리였는데 결국 큰딸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공부할 것이 많다며 큰딸이 밤늦게 들어왔고 그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자신의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방문을 두드리며 잠깐 할 말 있다고 했으나 큰딸은 피곤하고 머리 아프다며 저의 대화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이 꼭 딸아이의 마음 같아 너무 서글펐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줬다면 딸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난날에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안 된 시각에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큰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학교에 오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럼 오후 3시에는 수업이 없으니 그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 큰딸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맞다고 하니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는지 영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가끔 등교할 때 보면 술을 먹고 오는지 술 냄새가 확 날 때도 있는데 혹시 모르셨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돈 버느라 바빠서 아이가 술, 담배 하는 것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미련해 보였어요.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는데 또 나 때문에 딸이 망가지는 것 같았고 이런 것도 가장이고 아빠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선생님은 휴지를 건네주시며 부모님의 죽음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와 방황하기도 하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딸이 중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했고 성실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긴 하지만 집에서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하고 아이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잘 챙겨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집에 와서 딸아이의 책상에 앉아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어요. 저와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글이라도 쓰면 저의 진심을 알아줄까 싶은 생각에 초등학교 이후로는 써보지 않은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일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서 네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썼어요. 그날 밤 딸아이는 집에 와서 언제나 그랬듯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조용한 것을 보니 큰딸이 제가 쓴 편지를 읽어보는 듯 했어요. 편지를 읽은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답으로 편지를 쓰든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날도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딸의 답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사무실 여자 과장이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 그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고 저는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답장이 없는 편지를 매일 썼어요. 그러나 딸은 편지를 읽어도 답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 딸아이 방의 휴지통을 보니 제가 쓴 편지를 찢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큰딸은 저에 대한 분노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그날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장모님이 큰딸의 팔을 잡아 끌며 집에 오셨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미나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자네 도대체 미나를 보는 건가 마는 건가? 아니 세상에 미나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제 친구 돈을 뺏고 친구들의 뺨을 때리고 있었어. 게다가 입에는 담배를 물고 말이야. 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학교폭력 같은 내용 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그 가해자들은 도대체 어떤 집구석에서 자랐길래 저렇게 행동하나 했는데 세상에 그 집구석이 우리 집구석일 줄 꿈에도 몰랐네. 그 가해자가 내 손녀 딸일 줄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미나야, 할머니 말이 다 사실이야? 네가 정말 친구 돈 빼앗고 뺨 때리고 담배 피우고 있었어? 어? 대답해. 큰딸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제게 대답 대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큰딸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고등학생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에 어르고 달래면 언젠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술, 담배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때리고 협박까지 한다고 하니 더는 기다리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려는 큰딸을 붙잡아 앞에 앉혀놓고 생전 처음으로 크게 혼냈어요. 그러나 큰딸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그깟 편지 몇 장 쓰면 용서가 될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오기는 하냐고. 아빠가 엄마 죽인 것처럼 나도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나도 어디 한번 죽여보라고. 그래, 네 엄마 그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그건 인정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다른 친구들 돈 뺏고 뺨 때리고 한 것은 잘못한 일이야. 이건 네가 벌 받고 그 친구들에게 사과할 일이라고. 내가 보고 배운 게 이런 것뿐인 걸 어떡해? 아빠가 그놈의 회사 키운다고 밖에 나가 있을 동안 우리 엄마는 맨날 아빠의 그 잘난 엄마한테 뺨 맞고 욕먹었어. 나는 아빠의 엄마라는 사람한테 그런 것만 보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차라리 엄마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줘. 하늘에서 엄마랑 같이 살 테니까 죽여달라고. 큰딸은 제가 자신의 아빠인 것을 원망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저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식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저도 모르게 큰딸의 뺨을 때렸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저의 행동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딸 역시 저한테 뺨을 맞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은지 뺨을 붙잡고 원망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큰딸을 감싸 안으며 어떻게 딸 자식의 뺨을 때릴 수가 있냐고 하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큰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큰딸을 달래셨고 큰딸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딸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그래도 이 자리에 장모님이 같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오늘 집안일로 못 나간다고 말한 뒤 큰딸의 팔을 잡고 학교로 같이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후 큰딸의 반으로 찾아가 그동안 큰딸에게 괴롭힘 당했던 학생들을 불러 모아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큰딸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억지로 사과를 시키고 다시 교무실로 갔습니다. 교무실에서도 딸을 잘못 교육해서 선생님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뒤 큰딸을 자퇴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큰딸을 방에 넣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금 장치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큰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이 방문 못 열어준다고 했고 저는 그 앞을 지켰어요. 점심시간 정도 되었을 때 큰딸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나절이나 방에 갇혀 있었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큰딸은 아니었어요. 방문을 열어주자마자 바로 현관으로 뛰어가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붙잡으려 했지만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금세 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할까 했는데 어차피 돈과 핸드폰도 없이 나갔으니 조만간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일주일 뒤 딸이 거짓골로 집에 나타났어요. 일단 저는 배고팠을 큰딸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큰딸은 제가 차린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큰딸에게 고등학교 자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일단 검정고시로 졸업장만 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제가 크게 터치 안 하고 모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밖에서 호되게 고생을 하고 와서 그런지 제 말에 순순히 동의했어요. 저는 큰딸에게 검정고시 책을 사다 주었고 큰딸은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아예 못하던 아이는 아니라서 그런지 바로 다음 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어요. 저는 졸업장을 딴 후로 마음을 먹고 일이든 공부든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딸의 방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큰딸은 밤만 되면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저는 큰딸에게 그래도 한 번뿐인 젊은 시절인데 술만 먹고 다닐 것이냐고 하며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니 차라리 대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큰딸은 무슨 대학교냐고 하며 공부하기 싫다고 하길래 그럼 직업 전문학교 같은 곳에서 제빵이나 미용을 배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에는 관심이 있다며 미용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길래 바로 미용학원을 등록해줬어요. 저는 학원만 등록하면 알아서 배울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미용 가위와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큰딸이 마음을 잡고 한다는데 당연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미용 학원을 간다고는 하는데 매일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재료값을 다 보내주었는데도 매달 카드값이 엄청나게 나왔고 옷마다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원래 큰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담배를 피운 정도가 아니라 담배 연기에 샤워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용 학원에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매일 어디를 가나 궁금해서 회사에 출근한 척하며 딸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딸은 미용 학원을 간다고 해놓고서는 미용 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박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큰딸이 도박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큰딸을 붙잡고 이런 곳에 2번 다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뭘 하든 아무 터치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왜 뭐라고 하냐며 저를 밀치고서는 도망갔어요.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놓쳐버렸고 당연히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가서 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밤이 늦도록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반드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딸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되지도 않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서로 가려고 했어요. 경찰서로 가기 전에 혹시 딸이 있을까 싶어 어제 갔던 도박장에 가보았습니다. 도박장 앞에 딸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를 멍하게 보고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싶어 딸의 눈을 따라가 보았는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시선 끝에는 장모님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셨어요. 저는 일단 119에 신고하고 나서 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딸은 횡설수설하며 그냥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살짝 할머니를 밀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듣기 위해 도박장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큰딸이 도박장에 들어가는 것을 본 장모님이 큰딸을 말렸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딸이 장모님을 밀쳐서 넘어지셨는데 바닥에 있던 돌멩이에 장모님의 머리가 세게 부딪힌 거예요. 딸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여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와서 장모님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긴 했지만 이미 출혈량이 너무 많아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장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큰딸은 할머니를 부르짖으며 죄송하다고 했고 우리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례식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의 영정사진이 준비되고 장모님에게는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 제가 상주 역할을 했어요. 큰딸은 여전히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우는 큰딸을 보며 이제는 딸이 정신 차리고 살 것으로 확신했어요. 아내가 큰딸의 우주이고 하늘이었다면 장모님은 큰딸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나 큰딸 옆에서 큰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장모님이 큰딸 자신의 실수로 돌아가셨으니 이제 남은 생은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탄식으로 장례식 첫째 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 입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관실로 가니 큰 유리창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장모님이 누워 계셨어요. 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장모님께 수의를 입혀드렸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장모님 옆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곱게 화장을 하고 눈 감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셔서 우리 사위 왔냐고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실 것 같았지만 감긴 장모님의 눈은 떠지지 않았고 손은 얼음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큰딸도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되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며 오열을 했어요. 이렇게 눈물의 입관식을 한 후 오후에는 밀려오는 손님 맞이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제 회사 직원들도 오고 평소에 장모님을 잘 알고 계시던 친지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장모님의 친지분들은 건강했던 사람이고 평소에 손녀딸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가 있냐며 큰딸을 보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큰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장례식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확인하고 돈을 잘 정리한 뒤 보이지 않는 안전한 곳에 넣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은 발인 날이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했는데 큰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간 줄 알았는데 발인 시작 직전까지도 큰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아이들의 짐을 챙기면서 부조금도 챙겼는데 어제와는 달리 부조금 봉투가 이상하게 얇았습니다. 그 안을 보니 어제 정리해둔 돈은 온데간데 없고 웬 종이만 하나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큰딸의 죄송하다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큰딸은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에 서둘러야 한다는 말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신을 차린 줄만 알았던 큰딸이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부조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이에요. 장례식장 직원이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화장터로 향했는데 화장터에서도 납골당에서도 큰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례식 일정이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큰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큰딸에게 돈은 다 가져가도 상관없으니 그냥 집에만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 때처럼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큰딸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후 저는 이제 큰딸을 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큰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큰딸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페루나 같은 일만 저지르고 다니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 작은 아들에게 누나가 저지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큰딸의 잘못을 작은 아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누나이기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큰딸이 바뀔 것이라 확신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작은 아들에게 누나의 잘못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상 작은 아들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그동안 있던 모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누나가 그럴 수 있냐며 누나를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아들에게 그깟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인간도 아닌 사람에게 받아서 뭐 할 것이냐고 하며 이제 아예 누나 없는 셈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던 큰딸 사진들을 다 찢어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잃은 슬픔이 커도 정도껏 해야지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부조금을 들고 달아난 자식을 더는 제 자식으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제 그 몇 푼 안 되는 부조금을 가지고 간 딸이 죽든 말든 저는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작은 아들 역시 저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처음부터 큰딸이라는 존재는 없던 것처럼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뒤로 제 작은 아들은 제가 아무것도 신경을 써주지 못해도 알아서 공부해서 전교 1등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이 늦게 끝나 피곤할 때는 작은 아들은 저를 위해 술 안주거리를 만들어주고 가끔은 집안일도 도와주는 기특하고 속이 깊은 아이예요. 제가 그동안 큰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작은 아들에게 치유받았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작은 아들 덕분에 많이 웃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이제 자신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서 저를 호강시키겠다고 하는데
혼자 자란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제 아내가 이렇게 듬직하게 잘 자란 아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 역시 잘 되어서 지방에 지점까지 생겼고 저는 바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날들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완전히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행복했지만 여전히 큰딸의 행방을 알지 못해 답답했고 매일 밤 딸에 대한 걱정과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곤 했어요. 아들에게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딸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경찰들이 찾아와서 제게 혹시 정민아 씨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 딸이기는 하지만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딸이 회사 돈 1억 3천만 원 정도를 횡령해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경찰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딸이 장모님의 부조금을 들고 도망친 후 여기저기 떠돌며 다니다가 돈이 떨어져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4년 정도에 걸쳐 회사 돈을 조금씩 자신의 통장으로 몰래 이체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횡령한 돈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장님은 딸을 신고했고 딸은 그 뒤로 자취를 감춰버렸대요. 저는 일단 경찰에게 혹시라도 연락되거나 집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시험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새운다고 해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서 앉아있는데 밖이 조용하길래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자려던 순간 누군가 또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가 누구냐고 물으니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을 열어보니 딸이었어요. 저는 일단 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안 불을 켜고 몇 년 만에 딸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해골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바짝 마르고 며칠을 못 씻었는지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옷도 다 해지고 찢어졌고 신발도 한쪽은 신고 한쪽은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다는 말에 일단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때처럼 제가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밥을 다 먹은 딸에게 일단 가서 씻고 오라고 하며 보일러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씻을 동안 경찰에 신고했어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인 정민아, 우리 집에 있다고 말입니다. 딸이 씻고 나오니 경찰이 신고받고 왔다고 문을 두드렸어요. 뭐야, 아빠가 날 신고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아빠가 날 지켜줄 줄 알았어. 그래서 믿고 여기 온 건데 어떻게 딸을 잡아가라고 신고할 수 있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닐래? 벌써 너희 엄마 죽은 지 10년이 다 돼가. 이제 사람답게 살 때 되지 않았어? 제발 이제 그만 방황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 보면 좋아하겠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나를 반드시 지킬 거라며. 이게 날 지켜주는 거야? 어떻게 아빠가 딸한테 그래? 어떻게 날 감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밀어넣을 수가 있냐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지옥 불구덩이야. 나는 이제 너의 아빠로서 네가 스스로 만든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를 꺼내야겠다. 너를 감옥에 보내는 나는 어디 속이 편할 줄 아니? 네가 그렇게 도망간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너 생각했어. 부디 이상한 곳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잘 살아있기를 빌고 또 빌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회사 돈을 횡령해? 이미 수배령까지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도망다니면 네가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네가 스스로 만든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죗값 다 받고 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 제발 부탁이다. 저는 이 말을 큰딸에게 하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출동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바로 집에 들어와 큰딸을 붙잡았어요. 큰딸은 못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바로 경찰들에게 붙잡혀 검찰로 송치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딸을 제 손으로 직접 감옥에 보내게 되었어요. 큰딸의 형이 확정된 날 저는 집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리 연을 끄는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간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큰딸에게 편지가 왔는데 밖에서 도망다니며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딸은 감옥에서 나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큰딸을 감옥에 보낸 것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는 저의 무심함과 무능력함으로 아내를 먼저 하늘에 보내고 큰딸은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아내를 하늘에 보낸 건 후회되지만 큰딸을 감옥에 보낸 건 후회되지 않아요. 큰딸이 자신의 죗값을 다 받고 세상에 다시 나와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저는 큰딸을 도와주며 힘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서 제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아내를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을 쓰다가 창문을 보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다시는 오지 못할 소풍을 떠난 아내가 너무 보고 싶네요. 아내는 그 젊고 고운 나이에 저 세상에 간 후로 제 꿈에서조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조금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후 한 번도 도움이 되지 못한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지켜주지 못한 저의 마지막 사랑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이 이야기가 하늘에까지 닿아 아내가 저의 사과를 받아주어 오늘 밤 꿈에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제 딸에게도 아빠가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고 앞으로는 큰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아빠가 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장남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제 가족조차도 지켜내지 못했던 지난 잘못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제게 남은 딸과 아들을 온전히 지키며 현명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라 글이 뒤죽박죽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옆에 있는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